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뽑은 주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이슈입니다. 거래 절벽 위축된 영끌 투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해서 영끌 투자라는 건데, 예, 잠시 후에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증 시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뉴욕 증시 기술주 빠진 거에 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원인주 앵커가 앞에서 브리핑 해 주셨듯이 빅테크 규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대형 기술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제 다우 운송 지수가 1% 올랐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차트로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인텔 금요일 날 시간외로 너무 심하게 빠진다 그랬더니 정규장에서 더 빠지네요. 시간외에서 11% 빠졌는데 정규장에서는 12%나 급락을 했고,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마이너스 5% 내외로 하락을 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마이너스 3%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가 빠졌는데 넷플릭스가 1.8%가 올랐고 테슬라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목표가는 $900대 지금 올라왔는데 목표가는 대략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좀 보여주고, 골드만삭스도 1.7%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세를 나타내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로는 94, 밑으로는 92달러 정도에서 박스권인데 여기서 움직이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유가가 8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7년 만에 최고치라 그러는데 상당히 좀 계속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비철금속 가격은 또 그거랑 다르게 약보합세로 마감됐다는 거. 유가하고 금속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도 눈에 들어왔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7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다우 운송지수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를 좀 짚어드리는데 사상 최고치가 15,900포인트대입니다. 16,000 정도인데 지금 15,770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죠. 다른 지수는 올랐다 내리다 어떨 땐 다우 오르고 어떨 땐 그 나스닥만 오르고 이런 양상인데 다우 운송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운송지수라는 것 자체가 물류의 흐름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지표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선행적으로 다우 운송지수가 보여주듯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 그 해소될 기미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 경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표상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미국 상황 먼저 봤고요. 미국은 워낙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실은 지수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 영역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와 이제 요즘 계속 딥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특히 수급 분석에 우리나라에서 또 손꼽히는 대가신데 수급 분석으로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키워드로 했던 게 거래 절벽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예. 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드는지도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면은 시장은 어떤 상태로 움직일 것인가? 그럼 이럴 때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요. 아까 저희 빅테크 관련된 규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규제가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예전에 윈도우 깔면은 의무적으로 저 익스플로러를 써야 되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깔면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규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예. 얘네는 이게 나와도 좀 있으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보다는 골목 상권 침해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거. 결이 다르긴 그렇죠. 하네요. 예,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상황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은 SK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KC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들어왔고 하이닉스, LG화학, SDI 같은 종목 쌍끌이가 들어왔고 크래프톤이 기관이 열심히 사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금요일 날 보였던 게 메타버스밖에 안 보여요. 주간 단위로 봐도 제가 네 종목이라고 이제 메타버스는 여러 종목 연관시켜서 하지 말고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그 덱스터, 맥스트 이 네 종목 정도가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이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위지익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그 턴어라운드가 돼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거의 확실시 된다, 돈 버는 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이 700억 유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거 갖고선 야, 우리 드디어 이제 돈 버는구나 이러면서 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왔거든요. 또 관심 있는 종목 분들은 요 네 종목에서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랍하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래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갖더라도 딱 요거 네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도 수급이 최근에 괜찮은 종목이고 이 중에서 당장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면서 지난주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던 SKC를 수급 대장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9일 연속 이 종목을 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그 4월 연속 사주고 있는데 수급 흐름도 뭔가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자, 저 차트 보면은 주가가 한번 파란색이 주가인데 한번 휙 올라갔다 휙 빠졌죠. 근데 단기 급등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던 이유가 영국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 업체인 그 넥세온이라는 데랑 합작을 한다고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홀딩스에서 우리도 SK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러고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SK 머티리얼스가 이거 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악재 때문에 이 호재 때문에 올랐는데 빠진 게 그것 때문에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소화를 하고 있다고 좀 그 악재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실적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하면은 뭐 그 동박 관련해서 여전히 실적이 상당히 좋고 약정국으로 얘기하는 게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양극재 투자가 합작해서 하는 게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싸다. 이게 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었고 주가도 훨씬 더 레벨업이 되겠지만 그거 보더라도 이 재료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자체가 살만한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증권사에서는 금요일날 종가가 이제 17만 원대로 끝났는데 대개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전후로 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예. 수급을 통해서 대장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형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 추려주셨고 이미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 대장주로 SKC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소재단 보면 단연 음극재, 양극재 비중이 높지만 그만큼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사실 동박이나 알루미늄박이나 이런 기업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족족 동박은 팔린다고 아직도 그래요. 2차 전지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양극재인데요. 음극재하고 동박 이런 거는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은 가장 큰 게 양극재인데 희소성 문제에서 그 동박하고 음극재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반에 또 동박 기업이 수급에서 걸려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수급 대장주 SKC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끌 투자도 지금 줄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뭐 퇴근하면서 자료 이렇게 맘감하고 갔는데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9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8조 9천 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저희 뭐 이렇게 거래가 9조 원이 안 됐던 적은 처음이고 뭐 토요일 날 다시 이제 출근해서 좀 봤더니 9조 원을 살짝 넘었는데 어쨌든 작년 11월 초 이후 지금 최저 거래 그 대금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피만 그러냐 코스닥도 연중 최저까지는 아닌데 10조 원대 초반까지 지금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거래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 누가 그럼 주식 매매를 안 하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 비중을 거래 대금 비중이죠. 월별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만 하더라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66%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0월 현재는 지금 58%까지 떨어져 있어요. 개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사실 뭐 거래 대금 지금 뭐 9조 원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이 5조 원도 안 된 적도 진짜 옛날 얘기 같죠.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상황도 좀 자주 나왔었는데 그래도 거래가 확 늘었다가 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거래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개인이 주도를 했는데 아까 이제 주춤해진 위축된 영끌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자금 사정을 한번 볼게요. 그럼 그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 신용잔고는 반대 매매로 시장 급락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좀 빨간 선인데 조금 늘어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예탁금이 늘질 않고 있어요. 예탁금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의지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돈은 넘쳐나는데 개인들이 그럼 그 영끌 투자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까요? 요즘 다시 비트코인인가요? 그쪽이 이제 크고 첫 번째는 해외 주식으로 많이 갑니다. 한국 주식 재미없다. 이거 뭐 걸핏하면은 올라갈 만하면은 외국인이 한번 때려서 또 빠지고 뭐 이러니까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증권 그 투자 금액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106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더 지금 놀라운 게 가상화폐인데 지금 제가 그 차트를 나온 게 거래 규모가 작년만 하더라도 529조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529조에서 4,500조까지 늘어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들 그 집계를 한 건데, 예. 저건 제일 끝에 있는 거 추정치고요. 무려 몇 배입니까? 9배? 9배 정도 거래가 늘어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어느 이제 그 국회의원 발표 자리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 거래대금 합친 게, 12조 8,80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같은 기간 동안에 298조예요.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영끌 투자의 속성상 한 방에 큰 돈 벌기 바라는 돈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예. 빚내서라도 지금 가야 돼 예. 이렇게 약간 흥분하는 예, 그렇죠. 시장 분위기 때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그 ETF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금 가격도 오랫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ETF 만들어지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그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개인들이 들어왔던 게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불안하니까 남한테 돈 못 맡기겠다. 전문가한테 돈 못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쭉 빠져나갔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인데 늘어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간접 투자 쪽으로는 속도가 더뎌서 그렇지 지금 빠지니까 나는 자신이 없고 그러면은 한번 전문가들한테 맡겨볼까? 펀드에다 한번 넣어볼까? 이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직접 투자하는 거는 패턴이 한번 좀 크게 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시장이 위로 올라가도 자신이 없고 밑으로 내려가도 자신이 없고 사기도 힘들고 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수급 자료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가격 조건도 한번 봐야 돼요. 너무 급등한 종목, 메타버스 이런 종목은 제가 지난주 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매하기 이제는 뭐 사실화 파실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10월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자료 만들죠. 순매수 탑5 종목들 수익률 한번 비교해보자 이러고 딱 내는데 개인이 산 그 10월 달에 산 5종목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2%인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3%입니다. 기관이 산 종목은 5종목 중에서 4종목이 올랐어요. 크래프톤 한 종목만 좀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 5%가 올랐어요. 전에도 기관이 전체적으로 파는데 기관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도 한번 보죠. 외국인 보면은 3종목이 올랐는데 한 종목이 크게 빠졌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빼면은 역시 예, 다른 종목들은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그 중에서도 기관 사는 종목을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뭐 그 종목들 보면은 하이브라든지 외국인 사는 종목 중에서는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뭐 엔터주 뭐 이런 쪽 매매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CJ ENM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는 게 잘 모르겠으면 ETF도 괜찮은데 안 오른 종목 근데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선박자 갖고 좀 접근하려면 그런 종목들은 좀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월수금 쌍끌이 형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대장주로 꼽으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해주시고 수익률도 좋네요. CJ ENM도 말씀을 주셨었던 종목이고 KB금융도 기억이 되는 종목인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